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탈출한 도비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도 평범한 삶이 아닌 좀 기구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탈출한 도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외에 계시군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아유, 야외 풀벌레들이 저희를 맞이하거든요. 지금 학교 쪽에서 잠시 주차장에서 얘기하는 거라. 어휴, 이 밤에요? 예. 자, 아무튼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렇게 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탈출한 도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삶을 사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릴 적부터 쭉 지내오시면서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사신 것 같은데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키리씨입니다. 탈출한 도비예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좀 같이 공유가 되어야 얘기를 들으실 때 좀 더 잘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저는 외가댁의 경우가 신줄이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대에 걸쳐서 매번 무당을 이렇게 배출을 하시는 걸로 저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는 무당 일을 하고 계시고 외할아버지께서도 비슷한 쪽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의사라고 하셔가지고 시신들을 잘 닦아드리고 하는 일이다 보니 두 분이 좀 잘 만났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의 어릴 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게 남들이 들었을 때는 그 옛날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기억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쵸. 예. 그래서 제가 한 4살 때를 기점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사실 건강이 되게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4살 때쯤 유치원을 가야 될 나이가 됐죠. 근데 제가 항상 매일매일이 아프다 보니까 그 아픈 통증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잘 그려지실진 모르겠는데,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렸을 때 바람만 스쳐도 아프거든요, 진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고통이랑 바늘 같은 거를 촘촘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온 전신을 다 찌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았고 4살 때부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 매번 고열에 시달리거나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거나 토를 하는 경우도 되게 잦았었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늘로 계속 찌르는 고통을 느끼다 보니 어머니랑 아버지께서는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땐 제가 서울에 살 때라 병원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큰 병원들을 3-4군데 정도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오늘 사연 제보 때문에 한번 여쭤보니까 그거보다는 배로 병원을 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후에 진행된 바로는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뭐 척수액을 검사를 해보든 어떤 다양한 검사를 해보아도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병명을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병원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동일하게 큰 병원 중에 그 의사 선생님 한 분께서는 한 번은 이거를 병원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한번 넌지시 던져주셨대요. 근데 또 다행인 점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당직을 하고 계시다 보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할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저를 딱 보시고는 긴 말 안 하시고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저는 어린 나이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시골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할머니께 여쭤봤는데 경북 영천 쪽에 시골에서 제가 3년가량을 지내게 되는 거였죠. 사실 외할머니께 끌려오다시피 해서 당장의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이해할 수 없었고 힘들었던 부분은, 보통 어린 친구들이라면은 저녁을 먹고 부모님께서 일찍 재워주신다던가 하시겠지만 저는 일과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4살 때부터의 저희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되게 오래 자야 돼요. 그 낮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재우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보통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네. 일어나서 저녁을 먹고 다시 잠에 듭니다.
그러면 오후 11시 반이죠.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자시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시부터 축시까지는 너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첫날 사실 되게 황당하죠. 너무 피곤하고 지금 당장 잠도 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 사실 그 나이 때 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일단 기도를 드린다 하면은 누구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는 대상은 나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저는 사실 그때 당시 나이에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 할머니 신당에 들어가면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접신물에 네가 물을 받아라. 그 접신물에 물을 받고 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자시부터 축시까지는 네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그 나이가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도 모르고 살려달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몰라도 되니까 들어가면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계속 살려달라고 되뇌이면서 기도를 드려라. 열과 성을 다해서 네가 계속 드려야 괜찮아질 거다 라고 하시길래 일단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해도 못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신당에 향도 피워두고 하잖아요. 네. 그 냄새가 사실 전 되게 달갑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게 마련해준 공간에 접신물을 뜨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정말 되게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제가 할머니 댁을 오고 나서는 바늘로 몸을 찌른다던가 하는 것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많이 좀 낮춰지긴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고 딱 앉는 순간 몸이 정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있으면 무릎이 저리기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느낄 수도 없이 그냥 너무 이게 몸이 편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예. 기도를 한번 그러면 드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정신이 너무 말짱해지기도 하고 아마 제 생각에 그 향 때문인 것 같은데 정신이 너무 말짱해지고 몸도 너무 괜찮아지니까 저는 되게 행복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그 과정을 정한수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정한수를 드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뭐 중간 과정들은 사실은 크게 제가 들을 얘기를 제외하고는 큰 일은 없는데 유독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법구에 제가 관심이 너무 많이 보였대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울이라던가 또는 뭐 오방기라던가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듣기로는 만신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른분들께서. 근데 작두를 타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신당 벽 쪽에 작두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손을 대려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좀 많이 맞았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과들을 계속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을. 근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릴 때만 되면 몸이 너무 편해지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괜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거나 오늘도 좀 행복해질 수 있다거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러 간 거였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제가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외할머니 댁에 3년 정도 있었는데 2년 차 때쯤에 할머니께서 아무래도 외부로 일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예. 할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고 할아버지께서는 사실 말주변이 많이 없으신 분이셔서 말을 붙인다거나 하기가 좀 힘든?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시골 마을에 저 혼자 어린아이다 보니까 주변에 만날 친구도 없고 저는 뭐 마을 회관이나 할아버지 작업실이라고 하죠. 영안실 쪽에서 할아버지 옆에서 뭐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기가 정확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과들을 보내다가 할머니께서 외부에 굿을 하러 가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할머니가 외부에 좀 나가서 오래 있다 올 거니까 할배 야 좀 보고 네. 그러고 니는 오늘 집에서 나오지 마라. 꿈자리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머니 늘상 저한테 주의를 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알겠다 하고 그 집 앞에 또 키우는 개가 있었거든요. 그때 집에서는 똥개라 불렀던 것 같은데 그 강아지 종류가 진돗개 있잖아요. 하얀 백구. 그래서 이 백구랑 계속 뭐 놀다가 할아버지께서 점심 차려주셔가지고 점심을 챙겨 먹고 늘상 이제 또 낮잠 자야 되는 시간이 되다 보니 낮잠을 딱 자러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서 잠이 한 30분 안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근데 이때부터 좀 신기했던 건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제가 그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뭔가 여기 익숙하지 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는 그 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 다시 자야 되는데 하고 누우려니까 막상 또 눕지는 못하겠고. 근데 제가 신당에 들어가고 기도를 드릴 때 몸이 좀 아예 안 아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뭔가 그냥 방에만 있는데도 몸이 너무 괜찮길래 몸이 너무 가볍다. 왜 이렇게 가볍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거라고 직감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그건 유체 이탈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눕지는 못하겠고 몸은 너무 가볍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을 봤는데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래 꿈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죠. 뭐 지금 잠도 안 오니까 못 자는 상황이니까 그럼 다시 나가서 집 앞에 있는 백구랑 같이 또 놀고 그리고 또 잠 오면 다시 들어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백구가 딱 저를 보고 되게 반겨주는 거예요. 평소처럼 꼬리를 막 흔들면서 짖지도 않고 되게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백구 막 만져주면서 그러고 있다가 잠이 너무 안 올 것 같길래 그럼 평소에 마을 회관에 가면은 할머니 분들이랑 할아버지가 간식 같은 거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애기들 귀엽다고. 그래서 누룽지 사탕 이런 거 좀 얻어 먹으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어린애가 밖에 나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 댁이 언덕백이 좀 위쪽에 있었는데 언덕을 내려가면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네. 오른쪽으로 길 따라서 쭉 걸어가면은 마을 회관이 나오는 그런 시골 작은 동네였거든요. 회관까지 그때 걸어서 거의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였는데 완전 망각을 해버린 거죠. 할머니께서 오늘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절대 나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꿈이겠거니 하고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신나게 잘 가고 있었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갔을 때 완전 시골이다 보니까 옆엔 밭이랑 논이랑 되게 많이 딱 펼쳐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들이 흐르는 배수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작은 또랑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로 중간으로 가진 않고 끝쪽으로 붙어서 차들도 지나다녀야 되니 그런 쪽으로 쫙 붙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어르신 한 분이 서 계시길래 그럼 지나가는 길에 인사를 드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어가니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분이랑. 근데 제가 그때 봤던 모습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돼 보이는 좀 마른 형체, 마른 육체를 가지신 아저씨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께서 딱 저를 거의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는데 아저씨께서 애야 잠깐만 이렇게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되게 일단 낯빛이 좋진 않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저씨 분께서 애야 너 혹시 염 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그 사실 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장의사분들이 치를 닦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또 장의사시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소독약 같은 거 있으실 때 탈면지라고 하죠. 탈면지 들고 와라 하면은 그 이상한 솜 같은 종이 들고 와서 딱 갖다 드리면 할아버지가 잘했다 하고 저 들어가 좀 앉아서 쉬어라 하시면서 염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아저씨께서 애야 너 염 할 줄 아니? 라고 하길래 네, 저 할 줄 알아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소꿉놀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 뭐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이라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뭐 도형이나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놀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할머니 댁에 있다 보니까 할머니 댁에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는 방울, 부채, 오방기, 작두 이런 거밖에 없고 할아버지랑 같이 했던 경험은 시 닦는 그런 걸 좀 도와드린 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소꿉놀이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염 할 줄 안다. 아저씨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럼 나 염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해가지고 그럼 아저씨 손잡고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아저씨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손을 잡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계속 아저씨한테 여쭤봤었던 건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또는 아저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동네 사람이냐? 아저씨 저랑 놀아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을 붙여도 대답이 없으시니까 저도 기분은 안 좋았죠, 그때. 나름 예의 바른 어린이로 보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시다 보니까 문득문득 말을 붙이면서 아저씨를 쳐다봤어요. 근데 되게 뭐라고 하죠? 안광을 잃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멍하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 지금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살짝 소름이 돋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게 뭐 어떤 아프신 분인지
아니면 좀 이상하신 분인지 이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집까지만 가면 되겠다 해서 계속 그래도 끈기 있게 말을 붙였어요. 아저씨 몇 살이냐, 아저씨 어디서 오셨냐 또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끝까지 대답이 없으시고 그냥 계속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냥 이상한 아저씨네? 도착하면 놀아주시겠지 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길래 이제 왼쪽으로 언덕만 올라가면은 할머니 집이랑 할아버지 작업실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언덕배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언덕 위에서 백구가 진짜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짖는 애가 아닌데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런가? 왜 저렇게 짖어대지? 하고 언덕을 반쯤 올라왔을 때 백구 이제 상체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만 보면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되게 반겨주고 잘 놀아줬던 친구인데 처음으로 저는 걔가 되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입을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올려가지고 걔들이 경계하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러면서 컹컹 짖어대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이랬는데 할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나가셨다 돌아오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나와가지고 이 똥개 새끼가 왜 이렇게 시끄럽노라고 하시는데 딱 그 입구 쪽을 보시더니 할머니께서 완전 화가 나신 모습으로 점점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가지고 호통을 치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만신을 모시다 보니까 여러 신이 좀 깃들어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매번 그런 일을 하시거나 영적인 일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셔요. 그러니까 성별은 할머니신데 예. 신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몸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그때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와요. 처음 들어보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되게 우렁차신 편이거든요. 하면서 그 할아버지 목소리로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하면서 전부 소리를 지르시고 당장 거기서 꺼지라고 우리 애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뭐라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되게 굳어버렸죠. 왜냐면 전 단순하게 큰일 났다. 할머니가 나가지 말라 했는데 나왔다. 이걸 걸렸구나. 저는 이것 때문에 겁을 더 먹었어요. 걔가 짖는 거랑 할머니랑 했던 약속을 안 지켰던 것 때문에 엄청 혼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공포에 살짝 질려있는 상태였는데 그때까지 계속 옆에 아저씨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할머니께서 안 되시겠는지 들어가셔가지고 법구랑 이런 걸 다 들고 나오셨고 저희 집안에 보면 신당 들어간 쪽에 팥주머니가 되게 많았어요. 그 팥이 완전 빨간 팥인데 그 팥 주머니를 한 움큼 딱 쥐고 오시더니 저쪽으로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렸던 팥을 제 몸에 이렇게 탁 부딪히면 떨어지잖아요. 딱 부딪혔는데 방에서 제가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꿈이 이렇지? 라고 하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문지방을 살짝 열었죠. 살짝 열어서 밖에 봤는데 그 아까 꿈에서 봤던 그대로 백구가 언덕 아래쪽을 보면서 엄청 짖고 있고 할머니께서도 계속 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팥을 뿌리고 막 할아버지가 집에 계셨으니까 예. 영감 소금 갖고 와! 이래가지고 소리 엄청 크게 지르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다가 제가 딱 방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전 소리를 안 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고개를 확 돌리시면서 저를 정확하게 노려보시더니 너 들어가서 나올 생각하거들 말아라 라고 하셔가지고 완전 긴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나는 방에 있었던 거다 라고 했었던 거죠 저는. 그러고 할아버지께서 소금을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밖에서 할머니랑 막 얘기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방으로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할아비랑 같이 TV 보자 이러면서 앉히셔가지고 예. TV를 계속 보고 밖에서는 방울 소리부터 해가지고 무슨 소리가 다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1시간 정도가 안 됐을 거예요. 할머니가 딱 오시더니 할아버지를 부르시더라고요. 방 밖에서. 나가셔서 방문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좀 들었을 때 이장님 댁에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야를 좀 볼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전화 잡고 빨리 얼른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 때리라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40분 정도 흘렀을 때 그 이장 부인님 되시죠, 와이프분. 그래서 이장 부인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평소에 저를 회관에서 엄청 챙겨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오셨냐고, 할머니 어떻게 오셨냐, 할머니 저 놀아줄 거냐 정신없이 얘기를 하니까 예. 보통은 막 되게 그래 우리 손주 이러면서 막 챙겨주셨던 분인데 되게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더니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께서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우리 애 좀 잘 봐주소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사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두 분이 돌아오셨었고 이장 부인님도 돌아가시고 예. 그러고는 할머니께서 저한테 딱히 혼내시는 건 없었어요. 그 신당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냥 늘 하시던 말씀처럼
자시부터 축시까지는 열심히 기도드려라. 살려달라고 꼭 빌어라. 알겠지? 라고 하시는데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건 그 목소리가 되게 이전에는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좀 되게 측은해 하시면서 해야 된다 알겠지? 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할머니가 오늘 좀 많이 힘드셨나? 이 생각하고 알겠다고 할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평소처럼 계속 자시부터 축시만 되면은 할아버지께서 깨워주시고 신당에 들어가서 접시에 물 뜨고 정한수를 뜨는 거죠. 정한수를 뜨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3년이 다 됐을 무렵쯤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그냥 편한 거예요. 신당을 안 들어가도. 그래서 이거 전에 한번 느꼈던 건데? 해가지고 둘러보다가 바닥을 딱 봤는데 다행히 그땐 제가 안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이 괜찮다.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다가 할머니께서 또 계속 바쁘셨어요. 밖에 나가셨다가 다른 마을 가셨다가 또는 멀리 출장 가시는 날도 계셨었고 일을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야야 니 이제 집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어머님한테 연락 넣을게 해서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고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초등학교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좋아할 친구들이 없잖아요. 또 저는 마을 어르신분들이랑만 지냈다 보니 유년 시절을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뭐 중학교 가서도 매번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은 하게 되는데 이게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얘 또 헛소리 한다. 아이고. 얘 툭하면 귀신 본다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 사연 제보하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귀종님들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대나무 숲이었던 공간인데 예.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 예. 연휴만 되면 이렇게 또 가서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 제가 그때는 귀신이 뭔지도 알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념은 알게 되고 그래서 추석 연휴를 빌려가지고 할머니를 뵀을 때 말씀을 드려봤어요. 할머니 혹시 나 어릴 때 그거 기억하시냐? 라고 하니까 그건 니 알아서 좋을 거 없는데 와 자꾸 물어보노? 라고 하시길래 너무 궁금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건 네가 얼마나 힘들게 그거를 벗겨냈는데 이 신줄을 내가 다 막아놨는데 예. 관심 가지지 마라. 네 지금 20살 넘어서까지 계속 관심 가지고 이러면 이때까지 기도한 거 다 쓸모없다. 그럼 네가 이제 어느 정도 안 나이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네 신내림 받을 거가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나 하고 싶은 거 많다. 그러니까 하면께서 그러면 관심 이거들랑 다 끊어버리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셔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얘기를 듣질 못했어요. 네.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찾는 성격이라서 설 때 다시 찾아뵙게 되죠. 네. 찾아뵙고는 할머니 이 그냥 얘기 듣는다 해가지고 신내림 받을 거 난 잘 모르겠다. 궁금하니까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니 그 얘기하고 왜 궁금한데 해가지고 그냥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런다. 나도 알 권리는 있지 않냐. 나도 당사자인데. 그렇긴 하죠.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 그때 할머니께서 외부에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셨대요. 돌아오셔서 저를 깨워서 저녁 준비를 하고 저녁을 먹이고 다시 재우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분명 얘가 지금 자고는 있는데 혼이 없고 백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라고 하시면서 안 그래도 감이 안 좋아서 빨리 돌아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 밖에 나와서 상황을 봐야 된다 하는 찰나에 집 앞에 키우던 백구가 계속 짖어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그때 직감을 하셨대요. 아 얘가 나갔구나. 그러니까 분명 제 육체는 거기 남아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래요. 얘 나갔다. 해가지고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셨는데 제가 저 언덕 밑에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뭐 하나를 잡고 오는데 할머니께서 보셨던 거는 분명하게 그거는 연가래요. 근데 그때 뭐 밤도 아니었고 오후 시간대였거든요. 낮에도 귀신이 돌아다닌다라는 사실을 그때 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연가를 잡고 올라오는데 얘가 지금 뭘 잡고 올라오나 하고 딱 보셨는데 손이 아니라 혀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혀를 제가 손으로 감아서 잡고 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얘가 지금 감긴 건지 감은 건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쫓아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비방은 다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비방이었던 뭐 팥 뿌리고 소금 뿌리고 칼도 들고 나오셨었고 그럼 쫓아내려고 오만 짓을 다 해봤는데 손잡고 있다가 팥을 딱 떨쳐내니까 저는 사라졌고 그 영감만 계속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직감을 하셨던 건 얘가 지금 우리 애를 피해를 끼치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본인 당사자께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애를 볼 사람이 필요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이장님 댁 연락해가지고 이장 부인님 한번 오시라 해라. 그래서 얘를 보게 해놓고 같이 갑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장 부인께서 오시다가 또 이거는 이장 부인님 얘기를 전해 들은 거래요, 할머니께서. 예. 전화가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를 너무 좋아하셨으니까 또 뭐 며칠 만에 또 한번 애 보러 가야겠다 해서 걸어오시는데 그 할머니 댁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거리가 도보로 20분이 걸린다 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굴다리가 되게 많아요. 그 굴다리가 밑에 계곡이 좀 흘러 지나가고 좁은 도로로 있어가지고 왕복 2차로인 거죠. 이런 도로인데 할머니 댁부터 마을회관까지 굴다리가 총 3개가 있고 그중에 두 번째 있는 굴다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4m에서 5m 정도 됐던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걸어오시는 길에 밑에서 연기가 자꾸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 동네는 계곡에서 취사행위가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미친 양반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지 밑을 딱 확인을 하셨는데 차가 하나가 전복이 돼가지고 거기 떨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장 부인님께서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옆에 또 산길 쪽으로 틀어서 가면은 만만한 경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서 내려가서 차를 확인을 해봤는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쩌냐, 얼른 사람을 깨워서 꺼내든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이 양반아 좀 나와 보이소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셨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엉덩방아를 찍으셨대요. 예. 어쩐지 마을회관을 몇 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우선은 얼른 지금 저희 외할머니 댁으로 와야겠다. 와서 상황을 설명을 해야겠다. 얼른 급히 오셔가지고 집 전화를 빌려서 이장님 댁에 연락을 다시 넣고 사람이 지금 하나 죽었다. 경찰 불러야 된다. 해서 경찰을 부르고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께서는 출발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사건이 처리가 되는데 이 경찰분들 말로는 음주운전 하신 것 같다.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이게 굴다리 밑으로 확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맞죠. 이게 안전벨트가 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경황이 없으시니까 술이 너무 되어 있으시니까 떨어지시고 그대로 주무셨다 질식사하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혀가 조금은 나와 있는 상태였대요. 저희가 뭐 혀를 길게 뺀다 해도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 혀의 구조 자체가 안쪽까지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기억하시기로는 제가 그 영가에 혀를 끄집어 잡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 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예. 아 그래 귀신인 건 알았는데 이게 이분이신 거는 전혀 몰랐던 거죠. 얘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찰분들이 인계하시고 또 알고 보니까 연마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음주를 되게 좋아하셨었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뭐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계셨고 제가 아무래도 이게 집안 자체가 신줄이 내려오다 보니 나간 길에 모시고 온 것이 않을까. 그리고 그분도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할머니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름아름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집에. 원래 찐무당 분들은 그렇게 찾아와요. 네. 그래서 네, 진짜예요. 뭐 매번 나와보면은 또 모르는 가족분들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찾아오시지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주변인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도움을 구하더라. 그래서 내가 주소를 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때 그렇게 저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어버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불과 미취학 아동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시작에 불과하겠네. 그죠? 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건가요? 할머니께서 표현을 하시는 거는 네가 지금 신내림만 안 받았지 네. 신을 모시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하면 된다. 아,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거 다 니한테 천살로 돌아올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안보다는 같은 개념일 것 같긴 해요. 뭐라 저는 정확하게 이걸 배우질 않았으니 설명은 잘 못 드리겠는데 할머니께서는 저는 화경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여쭤보니까 영안이 6감이면 화경은 7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와. 그러면은 더 좋은 거냐라고 했더니 좋고 나쁘고가 어딨냐고 불편한 거지라고 하시면서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귀신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경우는 이번 이야기랑 대학교 때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총 3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좀 느껴진다거나
보통 제가 느껴진다 했을 땐 거의 들어맞더라고요. 이게 영화는 그 귀신이 있는 현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화경은 그게 아니니까 더 네. 힘들 수 있죠. 네. 그냥 가만히 뭐 예를 들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갑자기 화경으로 보이면 지금 내가 맞나? 이거 개인적인 일을 즐기고 있는데 그죠. 왜 나한테 이런 게 보이는 거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오늘 탈출한 도비님 아마 본인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돌비공포 라디오에서 용기 내서 이렇게 시참을 하게 되면 내 이야기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곳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진짜로. 최고의 근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도비님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뭐 무당을 하고 계시거나 전혀 그런 거 상관없는 직업을 하고 네, 계신 그죠. 거죠? 저는 지금 체육교사 준비 중인 상태라. 체육교사. 네네. 정말 다행인 거는 지금까지는 잘 할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인데 할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말라고. 절대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조부모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는 거고 그죠. 직접 이런 걸 겪다 보면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굴레 거의 무한 굴레. 하지만 탈출한 도비님께서 오늘 용기 내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다른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번 있으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니면 뭐 오늘 오시고 안 오실 건가요? 저는 계속 이제 시간 되시는 대로 올라와 주시면. 제일 무서운 감옥 중에 저희 또 돌비공포 라디오 감옥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들어오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막 감겨 있거나 묶여 있거나 이런 곳이 있는데 아무튼 탈출한 도비라서 조금 쉽게 다시 가둘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레전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일반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께서 제가 느끼기로는 살짝 백목님 스타일, 그 목소리나 이제 화법이 살짝 사투리가 섞여 있는 것도 살짝 뭔가, 백목님 스타일이네. 젊은 백목님 스타일. 요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탈출한 도비님께서 얼마나 또 다른 섬뜩한 일을 겪으셨을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땅콩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글로벌하게 해외에서도 시청을 하시는 귀족님이 나타나셨고요. 현재 땅콩님은 외국인이십니다. 네, 외국인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소통에 문제가 있을까 이야기를 미리 나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정말 잘 들리고요. 그리고 와 진짜 외국인 맞으신가? 인도네시아 분 맞죠? 네, 맞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진짜 놀랍네요. 놀라워요. 자 땅콩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이고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분이 아니신가 할 정도예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어를 독학한 케이스이고요. 독학이야. 지금은 진짜. 와. 5년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로 안녕하세요 돌비공포 라디오 귀족님들 반갑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국적 의심하시는?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닌데 혹여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Halo semua, terima kasih sudah diundang ke Dolby Comfort Radio. 이야
이렇게. 진짜로 인도네시아를 좀 담당을 해주세요, 앞으로. 네.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돌비공포 라디오를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를 담당하셔서. 아,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땅콩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지금 머나먼 인도네시아에 계신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돌비님께 제목을 드리긴 했는데, 맞죠? 이게 제목을 먼저 말씀드려버리면 조금 스포.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키워드가 고로케인데요. 그렇게. 오케이.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네. 바로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바로 네. 외쳐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땅콩이에요. 우선 이 얘기를 6년 전쯤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이 좀 많긴 한데 최대한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제 친구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 2019년에 겪은 일이고요. 예. 시작하기 앞서 시청자분들이 전부 다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약간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렇게 보통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아파트, 하숙집, 단독주택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이고 그 중에서는 아파트보다 하숙집이 월세가 훨씬 저렴해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하숙집에 많이 사세요. 물론 하숙집의 종류도 다양하기도 하고요. 네. 가격대도 시설이나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똘비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대학교 근처에 있는 저렴한 하숙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졸업을 하려면 학사여도 졸업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똘비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고 논문을 안 쓰고 놀기만 하는 바람에 네. 졸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동기들이 모두 다 졸업한 상태였고. 근데 졸업을 못하면 학비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한국은 대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써요. 똘비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이 학비도 내주시고 월세도 내주시고 용돈도 주셨는데 네. 계속 논문을 안 쓰고 데이트만 하고 놀기만 하니까 부모님이 학업에 좀 집중을 하라는 의미로 용돈을 엄청 깎으신 거예요. 예. 놀지 못하게. 그래서 학비와 월세만 이렇게 내주신 거죠. 그런데 똘비는 그때 여자친구가 있어서 아예 여자친구를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하니까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돈을 아껴서 내가 놀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주신 금전적인 지원 중에서 학비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하숙집을 옮겨서 월세를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사 갈 하숙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며칠 동안 알아보다가 살고 있던 하숙집에 무려 반값인 하숙집을 찾았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성 전용 하숙집이 있고 여성 전용도 있고 그리고 남녀 같이 쓰는 하숙집이 있는데 똘비가 찾은 곳이 남성 전용 하숙집이었어요. 근데 원래 살던 하숙집도 남성 전용이어서 뭐 그거는 괜찮았대요. 그렇게 하숙집을 보러 갔는데 저렴한 하숙집이다 보니까 별 기대를 안 했대요. 집은 당연히 구축이었고 가구들이 조금 낡은 느낌은 있었대요.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골목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였고 개인 화장실도 없고 약간 공용 화장실이 2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방 안에는 침대, 작은 옷장, 책상, 그리고 의자만 있었대요. 근데 이 구조가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보기 쉬운 구조이긴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렇게 집을 보러 갈 때 집주인 분을 만났는데
집주인분이 남성분이었고 뭐 상당히 친절했대요. 집주인분과 만나서 방을 둘러보고 하면서 잠겨 있는 방 2개를 봤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거 왜 잠겨 있냐?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 열쇠가 고장이 나서 그냥 임시로 잠가 놓은 거다. 그거 말고는 뭐 이상이 없다. 방을 계속 내놓고는 있어서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그냥 들어올 수는 있다 라고 하더래요. 근데 우리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싼 집은 다 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잠겨있는 방을 보고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였대요. 똘비도. 근데 집주인의 대답을 들으니까 뭐 안심이 되기도 하고 집 컨디션이라던가 그런 거는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똘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절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입주하기로 했대요. 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처럼 전세의 개념은 없고 월세와 연세뿐인데 하숙집은 거의 다 월세이고요. 대도시에 있는 하숙집은 대부분 보증금을 받는데 똘비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대다수의 하숙집이 보증금이 없고 이 하숙집도 보증금이 없었대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입주를 해서 짐을 풀었대요. 똘비가 또 운이 좋은 게 아까 화장실이 공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똘비의 방이 바로 화장실 옆이었어요. 그래서 운이 너무 좋았다 하면서 좋아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짐을 다 풀고 방 밖에 나가서 공용 주방이 있어서 주방에 갔대요. 주방에서 3명의 세입자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똘비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후배들이더래요. 학과는 달랐지만 이 친구들 이름을 편하게 그냥 A, B, C라고 할게요. 얘기를 나누다가 A가 뜬금없이 근데 형 여기 보통 새로운 세입자한테 애들이 꼭 장난질을 하더라 라고 말을 하더래요. 여기서 애들이라 하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똘비가 물어봤대요. 그래? 어떻게 장난질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없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1년을 살았는데 뭐 직접 본 적은 없고 소리만 들었어요. 형도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냥 무시해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더래요. 똘비가 살짝 놀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대요. 월세가 너무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싼 데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조금은 무섭지만 귀신보다 월세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여기 1년 이상 살았는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심한 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고 살기로 했대요. 근데 거기서 A가 말을 또 붙이더래요. 형 그리고 혹시 나중에 집주인 아저씨의 아내분을 만나면 너무 쳐다보지는 마. 사람이 좀 무서워. 화가 좀 많으셔. 그러더래요. 똘비가 그걸 듣고 그래? 난 아직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기셨는데? 했더니 뭐 있어. 여기 하숙집 바로 앞에 사는데 보통 아침에 오시거든. 친절하지도 않고 인사도 잘 안 받아줘. 그냥 모른 척해. 이렇게 했대요. A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방에 또 들어가서 여자친구와 카톡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했대요. 네.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밤 10시가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열대 기후를 가진 나라이긴 한데 날씨가 그나마 좀 시원하고 밤이 되면 조금 쌀쌀한 지역이 몇 군데는 있어요. 네. 근데 똘비가 살던 지역은 그 지역 중 하나여서 밤 10시가 되면 조금 쌀쌀해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누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하숙집에는 샤워기가 없고 양동이 버킷에 물을 담아서 바가지라고 하나요? 그걸로 퍼서 샤워하는 화장실이거든요. 막 누가 물을 퍼서 이렇게 착착 이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저렴한 하숙집이라서 온수도 안 나오는데 누가 미쳐가지고 쌀쌀한 밤 10시에 찬물로 샤워를 해요.
조금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괜한 생각도 하기 싫어서 똘비도 그냥 아유 밤 10시인데 샤워하는 미친놈이 있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겼대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니까 본인도 쉬 마려워서 방에서 나왔대요. 화장실이 2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가니까 화장실 하나가 불이 켜져 있었고 문도 닫혀 있었대요. 그리고 안에서도 물소리도 계속 들리고 똘비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옆에 비어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머리를 보고 나가려던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옆 화장실에서 들렸대요. 무슨 소리지? 하고 벽에다가 귀를 댔는데 치는 소리였대요. 그런데 이 하숙집이 남성 전용 하숙집이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여자를 들이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궁금해진 거죠. 누구일까? 똘비가 또 성격이 한 오지랖 하거든요. 그래서 볼 일을 다 봤는데도 계속 기다렸대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A라는 친구가 본인 어깨를 이렇게 툭 치더래요. 툭 치면서 형 뭐해? 하니까 똘비가 귓속말로 아니 여기 여자를 들이는 사람들이 좀 많아?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A가 아니 여기 집주인분이 이런 걸 가지고 좀 엄격해서 그런 경우 난 못 봤는데? 하니까 똘비가 아니 여기 안에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야 너도 가까이 와서 들어봐봐 하면서 결국 둘이 옆 화장실에 들어가서 벽에다가 귀를 댔대요. 진짜 둘 다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똘비가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A도 그걸 듣고 뭐지? 이상하네? 진짜 여자 신음소리네? 라고 하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한 5분 더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는데도 안 나와서 사람이 그래서 A가 에이 됐어 형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자 하고 똘비도 그래 해서 각자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똘비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똘비가 또 똘비의 방이 화장실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방에서 기다렸다가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그냥 나가서 자연스럽게 마주친 척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10분을 기다리다가 딸깍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후딱 방에서 나갔는데 화장실에서 집주인 아저씨 혼자 나왔더래요. 당연히 세입자 중 한 명이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집주인이 나오니까 엄청 당황했죠, 똘비가. 근데 뭐 마주쳤으니까 얼떨결에 집주인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화장실 간 척하고 다시 방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분명히 아까 여자의 소리가 들렸었는데 왜 집주인 아저씨밖에 없는 거지? 하고 집주인분이 안에서 뭐 야구 동영상을 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영상이라고 하기에 소리가 엄청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간에 말씀 안 드린 게 있었는데 똘비한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귄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여서 그 여자의 목소리를 화장실에서 처음 들었을 때 아 여기 남성 하숙집이긴 한데 여자를 들을 수는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똘비가.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여자친구를 여기 부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여자친구한테 본인 하숙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놨대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오케이 하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 상황이었대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 여자가 없었으니까 혼란스러워진 거죠. 여자친구가 야밤에 본인 만나러 지금 오고 있으니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안 들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똘비가 여자친구를 마중 나가러 하숙집 앞에 가서 기다렸대요. 5분이 지났을까? 웃으면서 골목을 따라 돌아오는 여자친구를 봤대요. 그래서 왔어? 하고 인사를 하고 같이 본인 방으로 갔대요.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아 이거 다른 세입자한테 들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화장실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야밤이라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하고 여자친구를 화장실로 보내고 본인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폰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띠링 하고 알림이 왔대요. 핸드폰으로.
알림을 보니까 여자친구가 문자 메시지로 나 여기 하숙집 앞인데 게이트가 잠겨 있는데? 야, 게이트 좀 열어줘 라는 연락이 와 있더래요. 분명히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엄청 당황한 거죠. 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얼어 있어서 답장을 바로바로 하지 못했대요. 폰만 계속 떨어져라 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여보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똘비가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아니 나 도착했어. 게이트 좀 열어줘 라고 했대요. 근데 그 와중에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똘비가 아야 장난치지 말고 좀 빨리 나와 이렇게라고 했대요. 화장실 안에 있는 여자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근데 전화로 여자친구가 뭔 소리야 나 밖에 있다고 춥다고 너나 장난치지 마 빨리 게이트 열어 라고 했대요. 예. 진짜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노크하면서 야 땡땡아 빨리 나와 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도 잠겨 있고 하니까 누가 진짜 여자친구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집 앞에 있다고 하니까 나가봤대요. 나가보니까 진짜로 여자친구가 똑같은 옷차림으로 서 있더래요. 데자뷰 같아서 막 덜덜 떨면서 여자친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쓱 스캔하고 뭔가 빤히 쳐다봐서 여자친구가 아니 왜 사람을 그렇게 쳐다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여기서 똘비가 아까 너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고 해서 그 여자랑 즐거운 시간 보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까 하숙집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우리 그냥 포장마차나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둘이 포장마차에 가서 평범하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새벽 1시쯤 돌아갔대요. 똘비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하숙집에 다시 돌아가는 게 엄청 무서웠대요. 예. 그런데 모텔에서 자자니 돈도 없고 여자친구 하숙집도 여성 전용 하숙집이라서 외박할 수도 없고 자취하는 동기들도 다 졸업을 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숙집에 돌아갔죠. 빠르게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누워서 자려는데 갑자기 또 화장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이번에는 울음소리였대요. 예. 엄청 슬프게 흐느끼는 울음소리였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이어폰 끼고 무시하고 잤대요. 그런데 이날 똘비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여자친구와 하숙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도중에 검정색 긴 머리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머리색이 할머니 흰머리로 변하고 눈도 시빨개졌대요. 그리고 젊었던 여자친구의 모습도 나이가 많은 여자로 변하니까 엄청 무서웠대요. 꿈에서 그 모습이. 여자친구가 그렇게 변한 걸 보고 너무 충격이 커서 헉 하고 꿈에서 깼대요. 시계를 보니까 아침이더래요. 그래서 아침이니까 바로 방에서 나갔는데 또 집주인 아저씨와 마주쳤대요. 인사를 드렸는데 아저씨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더래요. 원래는 좀 친절한 분이었는데 그날은 본인이 인사를 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고 쳐다보기만 했고 눈빛마저도 싸늘하고 약간 차가웠대요.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공용 주방에 가서 A와 B와 C와 만났대요. A가 똘비를 보고 그래서 어제 화장실에 있었던 사람 그게 누군데? 전날에 같이 기다렸었잖아요, A가. 그랬더니 똘비가 야 내가 끝까지 기다렸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 아저씨더라? 근데 더 이상한 거 있잖아. 분명히 여자 목소리가 있었는데 화장실 안에 여자가 없었어 라고 했더니 A가 그래? 아 그렇구나 했는데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더래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 그리고 B와 C도 똘비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다 조용해지고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셋 다 대답이 없고 다들 약간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 하고 하나씩 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냥 본인 방으로 가서 본인 졸업 논문을 마저 쓰기로 했대요. 쓰고 있었는데 누가 본인 방을 노크했대요. 그래서 들어와 하고 하니까 B가 들어오더래요.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형 여기서 살 때 이상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엄청 진지하게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 우리 셋은 뭐 ABC를 말한 거죠. 우리 셋은 여기 있으면서 이상한 일을 몇 번 겪었고 내 눈 감아준 거다. 나는 집안이 좀 어려워서 여기에서 못 나가. 여기가 가장 저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본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똘비가 아니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랬더니 B가 처음에 머뭇거리다가 사실 어제 형이 여자를 들인 거 봤어. 여기 귀신이 좀 있어서 걔네들이 화날까봐 그래. 그랬더니 똘비가 오히려 야 B야 그래 너도 봤지 여자가 있었던 거. 아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사람이 아니었더라. 아니 화장실에 갔는데 내 진짜 여자친구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어. 야 나만 본 게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하더래요. B가 덩달아 놀라면서 와 진짜? 아니 나 여태까지 귀신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와 어제 귀신이었단 말이지? 했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깔면서 네. B가 근데 똘비 형 그 담겨있는 방 그거 있잖아. 나 사실 처음부터 그게 좀 소상했어. 항상 비어있고 담겨있거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똘비가 뭐 그렇긴 한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그냥 열쇠가 고장나서 잠근 거라던데? 내놓고는 있대 이렇게 하니까 B가 아 말만 그렇지 나 여기 1년을 살았는데 세입자가 있던 적이 없어. 그리고 말야 사실 그 방에서 여자 신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 궁금해서 기다렸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나오더라. 근데 여자가 없었고 심지어 아저씨가 나오자마자 그 방을 다시 잠갔어. 아니 상식적으로 안에 여자가 있었으면 안 잠글 거 아니야. 사람 납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나 심지어 2-3번을 봤다 이렇게 했대요. 둘 다 놀라고 좀 무섭긴 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그 하숙집에서 쭉 살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없던 일로 하자, 모른 척 하자 하고 조용히 그냥 지내기로 했대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행히 그날은 이상한 일은 없었대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똘비가 데이트 끝나고 저녁에 하숙집에 도착을 해서 주방에 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여성분을 만났대요. 다 50대 정도 돼 보였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표정은 진짜 차가워 보였대요. 그리고 집주인 아저씨가 와서 똘비씨 안녕하세요. 여기 제 처음 뵙죠? 라고 아내분을 소개해 주시더래요. 똘비가 속으로 아, 이 분이 저번에 애들이 말했던 분이구나 하고 인사를 하고 쳐다봤대요. 휠체어를 타고 계셔서 똘비가 궁금한가 봐요. 어디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시나. 그렇게 몇 초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아내분이 눈을 부릅뜨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셨는데 엄청 당황했대요. 똘비가 나 뭘 했다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나. 그거를 보고 집주인 아저씨가 중재를 하면서 똘비씨 미안해요. 빨리 방으로 가셔요. 해서 똘비가 고개 끄덕 인사를 하고 갔대요. 씻고 양치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려는데 누가 본인 방문을 노크했대요. 누군지 보니까 집주인 아저씨더래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니까 똘비씨 많이 놀랐죠? 제 아내가 아파서 성격이 좀 그래요. 누군가가 쳐다보면 좀 불편해해요. 똘비씨가 좀 이해해줘. 이렇게 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이거 별거 아니긴 한데 여기 오는 길에 튀김을 좀 사왔어. 아내 주려고 했는데 안 먹는다네. 똘비씨가 먹어 하면서 작은 검정색 비닐봉투를 건네주더래요. 여기는 길거리에서 튀김을 많이 팔거든요. 봉투 안을 보니까 두부튀김, 고구마튀김, 카사바튀김 그렇게 이 정도가 있었대요. 자취생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아저씨가 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본인은 별로 배가 안 고팠대요. 왜냐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양치도 했는데 이걸 먹으면 또 양치를 또 해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다음날에 먹을까 생각도 했는데 튀김이 눅눅해지면 맛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냥 나눠주자 하고 A의 방에 갔대요.
거기 가니까 5명이 있었대요. A, B, C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친구 2명이 5명이서 조별 과제를 하고 있었대요. 이 5명 다 본인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들이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야 이거 방금 전에 아저씨가 튀김을 줬는데 나 배가 불러서 너네가 먹을래? 라고 했는데 당연히 다들 너무 좋아하죠. 형 고맙다 형 최고다 하면서 덥석 받고 본인도 고로케를 살짝 먹었대요. 근데 맛있었대요. 맛을 보니까. 그렇게 작게 한 입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잤대요. 잤는데 엄청 긴 하얀 머리에 긴 손톱에 무섭게 생긴 여성분이 나타났대요. 지난번에 꿈에서 나온 그 여자랑 똑같았어요. 그 여자가 나타나서 막 본인을 이유도 모르지만 미친듯이 쫓아다니고 똘비가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었대요. 꿈에서. 그리고 너무 놀라가지고 잠에서 확 깼는데 깨니까 식은땀이 막 엄청 나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방을 이제 쓱 스캔했는데 본인 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대요. 근데 똘비는 방문을 항상 잠그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날도 분명히 방문을 잠그고 잤는데 활짝 열려 있으니까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웠대요. 황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침대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리더래요. 삐삐 하고 저게 뭐지? 하고 가만히 침대에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들리더래요. 너무 무서웠대요. 방문을 닫을 용기도 없었대요. 마주칠까봐.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문득 본인 꿈이 생각이 났대요. 꿈에서 본인이 침대 밑에서 숨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휠체어 소리가 계속 가까워지니까 반사적으로 그냥 침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꿈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방문이 아직 열려 있어서 침대 밑에서 숨으면서 상황을 봤대요. 근데 어느새 휠체어가 본인 방 앞에까지 있는 걸 봤대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던 사람은 머리가 엄청 긴 여자분이었대요. 머리가 하얗고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어서 보였대요, 그게. 아이, 설마 이 사람이 집주인의 아내분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휠체어 자체가 달랐대요. 이 휠체어는 바퀴가 녹슬어 있고 움직일 때마다 삑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 낡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약간 판단이 섰대요. 아, 얘는 뭔지 모르지만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가 본인 방 앞에서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또 끽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서 아, 이제 드디어 가나 싶었는데 가기는커녕 본인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워지니까 하반신이 더 잘 보이잖아요. 발톱이 엄청 길었대요. 그리고 피부가 좀 까맣고 주름이 많았대요. 딱 봐도 젊은 여자가 아니라 할머니 정도 돼 보였던 거죠. 물론 침대 밑에서 본 거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본인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 옆에서 멈췄대요. 아무 말 하지는 않고 그냥 가만히 침대 옆에 있더래요. 근데 똘비가 지금 침대 밑이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과 많아봤자 30cm 정도 떨어져 있던 거죠. 숨소리가 들릴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운데 울 수도 없고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몇십 분, 1시간도 아니고 무려 3시간이나 그렇게 숨어 있었대요. 3시간쯤 지나니까 휠체어가 띡 하고 움직이면서 천천히 방 밖으로 나갔더래요. 와, 살았다 하고 그제서야 숨 돌리고 눈물이 펑펑 났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혹시 귀신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15분 정도 더 기다리다가 침대 밑에서 나가서 방문을 황급히 닫았대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5시더래요. 그래서 새벽 5시라서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펑펑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사실 똘비가 하숙집 옮긴다는 걸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 큰 아들이 갑자기 새벽 5시에 전화해서 귀신 봤다 막 펑펑 우는데 그렇게 한참 통화를 하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너 용돈 줄 테니까 그냥 원래 살았던 하숙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고 해가 뜨자마자 똘비가 짐을 싸서 나갈 준비를 했대요. 근데 나가기 전에 집주인 아저씨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 해서 찾아갔대요. 아저씨, 저 개인 사정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물론 보증금이 없지만 남은 월세를 버리고 가는 거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여기서 집주인이 왜 이사를 가냐, 뭐 무슨 문제가 있냐 라는 질문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본인을 쳐다만 봤대요. 똘비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인사는 했으니까 나간 거죠. 그렇게 다시 본인이 원래 살았던 하숙집으로 돌아가고 다음 날에 교수님을 뵈러 학교에 갔대요. 대학교에. 근데 학교마다 게시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큰 글씨로 부고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까이서 봤는데 5명의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본인과 같은 하숙집에 살던 A, B, C 그리고 걔네랑 같이 조별 과제를 했던 2명의 사진이었대요. 그거 보고 엄청 깜짝 놀라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얘네 어쩌다가 하늘나라 갔냐 하니까 A는 교통사고 B와 C는 병으로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심장마비로 가게 됐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한테 말을 했대요. 5명이 이렇게 됐다고. 근데 아버지가 무속인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분이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집주인이 너한테 튀김을 줬지 않았냐. 그게 높은 확률로 그거 너를 제물로 만들고 싶어서 줬던 것 같다. 너는 고로케를 먹어서 할머니 귀신이 찾아왔던 거다. 그런데 다행히 너가 침대 밑에 숨어 있어서 귀신이 너를 못 봤던 거고 살 수 있었던 거다. 근데 너의 친구들은 나머지 튀김을 다 먹기도 했을 거고 귀신이 왔을 때 잘 대처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다. 만약 너가 침대 밑에서 숨지 않았더라면 너도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사를 가기 전에 집주인한테 인사할 때 집주인이 똘비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만 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마도 제 추측이긴 하지만 얘 왜 아직도 살아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쳐다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똘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긴 했는데 아버지가 괜히 너 알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살았으니 됐지 않냐? 라고 해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와, 근데 진짜로 이야기도 너무 섬뜩하고 레전드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땅콩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아니 한국 제가 이렇게 길게 썰을 푼 게 한국어로는 처음이라서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잘 전달됐으면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충분히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아, 다행입니다. 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고로케로 재물 만들기잖아요. 네, 와, 이런 얘기를 들어보네, 땅콩님 덕에. 그러게요. 저도 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너무 소름 돋았어요. 아, 근데 진짜 땅콩님, 인도네시아의 공포를 좀 담당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왜냐면 저희 시들몬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전달을 해주신 적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몇 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들어봤는데 그렇게 네.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이 무서운 이야기나 괴담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또 무서운 이야기들 우리나라랑 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귀신이라는 존재를 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인도네시아를 담당해 주셔요. 돌비공포 라디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자주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땅콩님께서 직업이 통역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잘 하시는 건 있겠지만, 통역사라고 해서 이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입니다. 얼마나 네.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땅콩님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늦은 또 시간까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담당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일단은 외국인 분이 시참을 한 건 처음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처음은 아닌데 그냥 역대급입니다. 이 정도로 잘 구사하시는 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 사람 아니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인도네시아 분이 맞고요. 지금 현재 통역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한국말을 독학으로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놀랍습니다. 저희도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땅콩님께서 들려주신 그렇게 재물 만들기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또 인도네시아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나 괴담을 땅콩님께서 잘 들려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번에 만날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